안녕하세요. 화인열전을 통해서 우리 화가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선비화가 공제 윤두서 시간입니다. 자, 이 그림 어디서 보셨죠? 2013년에 개봉한 관상이라는 영화 포스터로도 패러디 됐습니다. 국보 240호고요. 그림으로는 좀 드물게 국보로 지정된 아주 그 유명한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입니다. 대단한 그림이죠. 조선은 원래 초상화를 잘 그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앙박물관 회화실 가시면은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 이 그림 보시면은 터럭 하나도 똑같이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조선시대 초상화의 원칙이 아주 잘 엿보이죠. 우선 이전부터 얘기할게요. 이거 자화상이죠. 예. 그 초상화라는 거 원래 남의 얼굴 그리는 게 이제 주죠. 예. 의뢰받은 그 의뢰인의 그림을 그리는 게 일반적인데, 화가가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낯선 얼굴이 지 얼굴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를 그리려면 어떤 뭐 객관적이기도 어렵고 굉장한 어떤 성찰이 요구되죠. 예. 그래서 화가의 자화상이라고 할 만한 작품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 뭐 표암 강세왕의 그런 작품이 몇 점 있고, 그 외에는 이 공제의 자화상이 거의 유일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림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세로가 한 40cm, 가로가 한 20cm 되거든요. 그렇게 큰 화폭은 아닌데 이 윗부분은 이렇게 좀 잘려 있어요. 원래 더 길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머리에 쓴 걸 탄건이라고 하는데, 얼굴 전체를 화면 안에 넣지 않고 탄건 윗부분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은 보시죠. 아래쪽은 이런 가느다란 수염이 쭉 늘어져 있고 허허럽죠. 좀 비어 있죠. 예. 전체적인 인상이 얼굴이 둥 떠 있는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뭐 귀기가 감돈다 그래야 되나요? 예. 어떤 이런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그 부조화로 아주 묘한 공간감을 주죠. 그리고 얼굴 구도는 정면입니다. 예. 보통 인물화 그릴 때 정면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좌우 딱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좀 시시하죠. 예. 그런데 이 그림은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저 눈빛입니다. 예. 아주 강한 눈빛이죠. 예. 글쎄요, 저 눈빛만 보면 무슨 무인 같기도 하고. 예. 무인은 아닌데요. 그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예. 고고한 그런 선비의 기품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제 솜씨로는. 예. 그래서 어떤 정면의 어떤 얼굴 대칭 구조가 저 눈빛을 그 돋보이게 하는 데는 효과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정말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한번 뉴욕에 전시된 적이 있대요. 뭐 거기가 난리가 났었답니다. 예. 그 아시아 변방에 이런 그림이 있었냐는 반응이었겠죠. 예. 대단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이 책에 없는 다른 내용을 좀 재미삼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의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귀가 없네요. 그죠? 예, 양쪽에 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아래쪽에 이렇게 비어 있죠. 여기 이렇게 옷자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원래 4대 부들의 초상은 절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대요. 큰일 난답니다, 이거.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체 발부, 물의 물상. 해가지고, 몸을 이제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뭐 효의 시작이다. 뭐 이런 어떤 선비들의 윤리가 있죠. 뭐 그림인데 뭐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절대. 예. 4대 부들은 장난 삼아서라도 이렇게, 신체를 예, 생략하거나 훼손하는, 예, 이런 그림은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런 파격적인 구도는, 예?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의 매력이라고 하는 파격적인 구도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다음 도판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김홍도 연구의 대가이신 오주석 선생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밝혀낸 사실인데, 자, 이 사진은 1937년 조선사료집 진속이라는 사진첩에 들어있는 공제 윤두서 자화상의 사진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현재 모습하고 좀 다른 점 있지 않나요? 일단 일정한 간격으로 줄이 있죠. 이 줄이 총 17개래요. 예. 이게 뭐지? 싶죠? 그리고 눈썰미 빠른 분들은 금방 아셨을 텐데 여기는 옷깃이 있네요. 지금. 그죠? 분명히 없었는데. 예. 음. 1937년까지만 해도 이 그림은 표구가 안 된 상태였어요. 예. 표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얇은 한지나 화산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보관하기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때를 밀고 그 뒤에다가 배접이라 그래서 또 종이를 덧붙여요. 예. 그리고 이제 족자, 두루마기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 줄을 보면은 아직 표구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예. 추정이 아니라 뭐 거의 확실하죠. 그럼 이 줄은 어떻게 된 거냐? 오주석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어디 처박아 놨는데 위에 다른 걸 쌓아놔서 물려서 생긴 줄이래요. 예. 그러면 가능한 얘기죠, 충분히. 예. 그리고 이 옷깃에 대한 얘기도 가설이 이어집니다.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좀 정교한 그림을 그려야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유탄이라는 게 있어요. 버드나무 태운 가지인데 그걸로 밑그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먹선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 유탄은 그냥 나무 제한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약하겠죠. 그래서 표구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안 하면은 그냥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오주석 선생의 해설은 이렇게 됩니다. 이 옷깃은 유탄으로 밑그림만 잡아놓고 제대로 다 그리지 않은 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이 그림을 1937년 이 어느 때에 표구를 해서 여기 있는 이 선도 다 없애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그 표구하는 사람이 미숙해가지고 이 옷깃을 날려먹었다는 거죠, 원형을.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면? 이 그림은 공제 윤두서가 그리다 만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옷깃은 사라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건데 2003년도에는 이걸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거기서 사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귀의 흔적도 나왔대요. 아마 귀도 유탄으로 밑그림만 잡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 김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 미완성 아니냐, 그리다 만 그림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원래 화가들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흥이 깨지거나 그러면 그냥 그리다 마는 경우 많아요, 아주.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요, 완성작보다 그리다 만 게 더 많아요. 예. 그리고 그리다 만 어떤 미완의 그림들을 모자란 작품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예.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비너스 같은 경우는 팔이 없죠. 그건 뭐 이제 만들다 만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그 상태가 훨씬 더 감상자들의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고 충분히 더 아름답잖아요. 그죠? 저는 윤두서의 자화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유홍준 선생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감상을 남깁니다. 범의 상을 한 준수한 얼굴은 육색의 윤기가 영역하며 정면을 응시하는 눈초리가 잠옷 삼엄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단숨에 압도해버린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느꼈던 온갖 고뇌가 서려있는 듯하다. 예, 역시 글빨 좋으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총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조선 최초의 자화상이자 최고의 초상화다. 라고 이렇게 극찬을 아끼질 않네요. 예. 아, 뭐, 감히 토를 달 수가 없는, 예. 2000% 공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금 여기서 그 감상평에서 말씀드린 그 고뇌, 도대체 이 고뇌에 찬 얼굴, 그런 고뇌에 찬 얼굴을 갖게 된 배경은 뭘까요? 자, 지금부터는 공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해남 윤씨 고택이에요.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여기가 이제 해남이면 여러분 땅끝마을 아시죠? 거기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땅끝마을 가시는 길에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을에 가시면은 이 큰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서 집 앞에 굉장한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좋은 찻집도 많고 그러니까 뭐 한번 들러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제 윤두서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죠. 일단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고산 윤선도예요. 뭐 여러분 어부사시사, 만흥 이런 시조 뭐 공부해 보신 적 있죠? 그 시조의 대가, 그리고 뭐 출세도 하셨던 그 고산 윤선도의 직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선도, 고산 윤선도 선생은 효종의 스승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효종이 그 선물로 노구단이라는 건물을 하나 지어줘요. 집을 하나 지어줘요. 그래서 노구단도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뭐 이만하면은 어떻겠어요. 그 지역에서는 뭐 내노라는 가문이었겠죠. 굉장한 명문이고 재력도 이제 뭐 상당히 갖춘 그런 집안의 자손이었대요. 그리고 공제 윤두서 본인도 그 주변의 여러 기록에 의하면 그냥 뭐 한마디로 한나라의 재상이 될 만한 인물이다. 뭐 안 읽은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다 할 정도로 학식도 깊고 인품도 훌륭했대요. 그러면 뭐 다 갖췄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고뇌에 찼나? 궁금증이 더해지네요. 그죠? 자, 갑자기 그림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잡한 계보도가 나오네요. 아, 뭐 사실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 우리나라 그 붕당 계보도입니다. 그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공제 윤두서가 왜 이렇게 쓸쓸한 표정을 하고 살았는지 그걸 알려면 조금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공제는 25살에 진사시는 급제했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뭐 대과를 준비했겠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변변한 벼슬 한번 못하고 40살쯤에 낙향하게 돼요. 그러면 이 대단한 분이 왜 세상에 한번 그렇게 기량을 떨치지 못하고 출세를 못했나? 공제가 살던 때는 숙종 때였거든요. 숙종. 숙종 때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장희빈을 지지하는 소론, 그죠? 그리고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노론, 그죠? 요 사이의 대립이 극심했죠. 남인들은 좀 찬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제 주변 사람들을 쭉 볼까요? 일단 증조부 고산 윤선도는 우암 송시열한테 대들다가 나가 떨어진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은 윤두서의 외증손 정도 됩니다. 외가 쪽 증손자예요. 그리고 처가 쪽에는 그 지봉유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지봉 이수광 선생이 처가 쪽의 증조부고요. 그리고 제일 친했던 친구 옥동 이서, 그 이서의 동생이 그 유명한 성호 이익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골수 남인이죠. 그리고 다 실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대요. 숙종 23년에 이영창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영창이라는 사람이 스님 100명하고 같이 그 장길산한테 협조를 해가지고 역모를 꾀했대요. 그래서 잡혔는데 고문을 받다가 그 윤두서를 비롯한 남인 쪽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그런 자백을 했답니다. 뭐 당연히 실제로는 안 그렇죠. 근데 이거 뭐 큰일 날 일이죠. 완전히 아찔한 일이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져요. 인현왕후 쪽에서 김춘택이라는 사람이 꾸며낸 일이라는 게 밝혀져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지는 않게 되죠. 다행히. 게다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증조부 윤선도, 고산 윤선도는 그 효종 때 복상 문제를 가지고 상복을 이제 얼마나 입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3년상을 주장하죠. 근데 이제 서인 쪽에서는 기년상을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로 세게 붙어가지고 고산 윤선도가 그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 삼수갑산으로 유배를 간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남인이 원래 여기 노론소론하고 사이가 안 좋긴 한데 특히나 이 윤선도 집안은 이쪽하고는 뭐 거의 철천지 원수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장희빈 품에서 혹은 또 뭐 이년왕후가 다시 복귀될 때도 그렇고요. 뭐 노론소론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니까 아주 골수 남인이었던 윤두선은 어디 수락 올릴 자리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애초에 출세길은 포기하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대요. 예. 그리고 25세 이후로 자꾸 주변 분들이 돌아가셔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6세 때는 이제 양아버지였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친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리고 친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2년 뒤에 친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음 해에 친구인 이잠이라는 사람이 그 또 당장에 휘말려 가지고 곤장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제일 친한 친구 심득경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양어머니, 큰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예. 그리고 40살에 이제 다시 해남으로 낙향을 하는데 이듬해에는 친형이 죽는데요. 예. 그러니까 거의 청장년기 내내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잃어요. 예. 그러면서 학문과 그림에 이제 파묻히게 되죠. 그 슬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예. 뭐 대충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예. 공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보시죠.